안녕하세요. 오늘 미래가 궁금하다. 우리 창조 아고라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서울 SF 아카이브에 계신 우리 박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을 모시고 궁금해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오픈 AI가 나와서 챗 GPT가 뭐 우리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하더니 또 영상이 피겨 뭐 01로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겨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너무 놀랬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대단한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놀라고만 있을 일이 아니고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기업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SF 영화 많이 봤다고 그래서 제가 박 대표님 바쁘신데 좀 모시고 아니 SF에서 우리 미래를 여러 가지를 자꾸 다뤘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 좀 이것저것 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사실은 요새 자율주행차라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만들고들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이제 운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완전히 우리 옆에 왔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로봇도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또 맨날 옛날에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사이보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예. 이 로봇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어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잠깐 미안한데요. 박 대표님 소개를 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박 대표님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너무 오랫동안 이 SF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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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라는 타이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SF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어요. SF 전문 기획 번역가죠. 그러니까 영어로 된 SF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고, 이쪽 일을 한 지가 지금 이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SF 소설을 직접 쓰지는 않아요. 예.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SF를 직접 창작은 이제 못하고, 그 창작을 하는 일을 제외한 SF와 관련된 일은 뭐 이것저것 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번역도 하고 관련된 뭐 칼럼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또 출판사에다가 기획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SF 영화제 같은 데서 뭐 프로그래밍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한다면은 뭐 대중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는 일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대학에서 SF와 뭐 과학기술, SF와 미래 관련된 과목에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관련된 뭐 학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사단법인 미래학회에서도 이사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련 정부 이런저런 부처나 이런 곳에서 뭐 자문 활동도 하고, 예, 그렇게 SF 창작을 제외한 SF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SF로 이렇게 작품을 쓰는 분들 심사 같은 것도 좀 하시겠네요? 그렇죠. SF 신인 공모전 같은 거 심사도 그동안 쭉 해왔죠.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막 뜨는 SF 작가들은 박 대표님을 아는 분은 굉장히 많겠네요. 이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쑥스러운데, 뭐 지금 한국에서 이제 SF 작가 그러면 많이들 이제 떠오르실 법한 분들 중에는, 작가분들 중에는. 제 머릿속에도 지금 한두 분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제가 심사를 했을 때 이제 등단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계시죠. 그러시구나. 예. 어쨌든 미래가 궁금하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가 궁금한데 SF를 통해서 하여튼 미래가 하도 현실화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오늘 박 대표님 모시고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정리부터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안드로이드 로봇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로봇이 뭐냐? 로봇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대충 다 알아듣긴 하는데 한번 로봇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의외로 이게 좀 모호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대개도 사실은 로봇이 여러 대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럼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물어보고, 오늘 날씨 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거 물어보면 그래도 로봇인 것 같고. 네. 그거보다 그 더 다음에, 옛날부터. 저기 청소기. 예. 움직이면서 자기가 뭐, 로봇 방 청소해주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세탁기도 그것도 로봇이네요. 지가 알아서 그렇죠. 돌아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보면 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 또는 인공장치를 그냥 총칭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치를 우리가 못 박는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죠. 예, 망치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직접 때려야 되니까. 근데 못 박는 로봇은 그냥 어디에 뭐 이렇게 생긴 못을 박아라라고 그냥 명령만 내리면 지가 알아서 이제 못을 박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공장에 많이 있는 뭐 이렇게 리베팅 하는 로봇이 이런 거. 그래서 로봇은 맨날 공장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 집에 있는 이제 말씀하신 세탁기는 물도 지가 알아서 적정량 받아서 딱 한 다음에 자동으로 세탁, 그 다음에 헹구기, 탈수까지 다 자동으로 하죠. 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우리가 일일이 중간에 그 헹구기 버튼 눌러주고 탈수 버튼 눌러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전기밥솥도 밥하는 로봇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밥을 지을 때는 뭐 일일이 뭐 뜸 들일 때라든가 불 조절해주고 막 다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됐지만 밥솥은 그냥 쌀 넣어주고 물 적당하게 넣어준 다음에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보온 모드까지 자기가 자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하여튼 사람이 개입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일련의 복잡한 과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요거를 총칭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뭔가? 네. 휴머노이드라는 건 이제 휴먼이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 생긴 모습이 외형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머리가 있고 몸통, 그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양팔, 양다리가 달려있고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휴머노이드라는 말은 꼭 로봇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든지 간에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생겼으면 휴머노이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F에 나오는 외계인이 사람처럼 생겼으면 휴머노이드다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주로 로봇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대화라든가 또는 뭐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굳이 로봇이라고 안 하고 그냥 휴머노이드라고만 해도 이거는 이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형태가. 네, 겉모습이. 네, 근데 뒤뚱뒤뚱 걷고 뭐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제법 다들 잘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이족 보행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또 그 밖에 요즘은 다른 회사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지분 많이 인수하는 그렇죠. 회사. 예. 거기는 보니까 사족으로 강아지 같은 게 그건 이미 뭐 상호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 안드로이드는 뭐냐?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도 겉보기에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인간처럼 만들어진 로봇.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라 그러면 겉모습은 물론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걸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로봇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할 때는 대개는 이제 SF에 나오는 로봇들, 사람 배우가 연기하는 왜 인조인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런 인조인간들, 뭐 이런 것들. 예, 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로봇들도 그럼 보면 사람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그래서 그렇게 그게 된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저렇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100% 구현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무슨 뭐 밀랍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람하고 딱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아직 말하고 행동하지는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거의 사람과 거의 똑같다. 네. 그러면 안드로이드고, 네. 그냥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휴머노이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이보그도 있잖아요, 참. 사이보그가 사실은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뭐 로봇,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사이보그는 뭐냐면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거예요. 그 인간입니다. 아, 인간이 있고 거기에 기계가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근데 로봇은 100%. 기계다. 100% 인공.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 그래서 사이보그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인공 장기 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사이보그입니다. 그리고 아, 몸에다가 무언가를 하여튼 기계 장치를 넣으면은 사이보그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어떤 인공 부품이나 인공 뭐 장기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사전적으로 따지면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계 공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도 발전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체 일부에다가 뭘 집어넣는 일은 뭐 금세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많이 우리는 생겼고. 우리는 그러면 사이보그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기계와 인간 또는 이제 과학 기술과 인간 사회 이런 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나 해러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석학이 있는데, 다나 예, 해러웨이. 예, 이분이 1980년대에 네.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논문의 이제 내용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미 우리는 사이보그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사이보그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개개인이 이미 다 지금 사이보그가 되었다 아니다 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있는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발명품들이 우리랑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없으면 현대 인류 문명은 이제는 존속할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인류 문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이보그 문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전 사이보그라서 아니 그래도 저기 좀 거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사이보그 그렇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사이보그 그랬을 때 우리가 벌써 사이보그라고? 이런 게 생소한 이유가 아직까지 사이보그 시술을 받은 분들은 의료 복지 차원에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거나 간에 뭔가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인공장기나 그러니까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작동하는 의족이나 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착한 사람들이 이제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보그가 생소한데, 아마 이제 이 코너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신체가 아무런 뭐 하자가 없는 사람도 자기 몸에 기계 장치를 부착하거나 삽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됐거든요. 아, 건강한데. 예. 그래서 아마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 같은 거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미국이나 또는 스웨덴인가 그 나라가 특히 좀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 손에 보면 여기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여기 뼈는 없고 피부만 있는 부분, 네, 여기다가 쌀알 정도의 작은 칩 같은 걸 삽입해가지고 이걸로 뭐 쇼핑을 할 때 이제 결제 수단으로도 쓰고 출퇴근할 때 그 출퇴근 체크 수단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 몸에다가 이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침습형이라고 하잖아요. 피부 안에다 집어넣는 그렇죠, 그렇죠, 사건.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삽입한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은행 우리 카드에 그렇죠. 거기 있는 칩, 예, 요거를 그럼 플라스틱 위에다가 얹혀놓는 게 아니고, 예, 얘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렇죠. 예, 뭐, 인체에서 반응만 괜찮으면, 네, 그냥 그거 갖다 이렇게 결제할 때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미 SF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식 칩 넣잖아요. 예, 그래서 잃어버리면 그냥 찾으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보통 사람들은 멀쩡한 내 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칩을 잘안 삽입한다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인공장비 이런 거 시술 받으신 분들은 그보다 엄청 크고 복잡한 장치도 이미 몸 안에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불가피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슬슬 인공 뭐 칩이라든가 또는 부품 같은 게 이 자기 신체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점 보통 사람들도 사이보그 시술을 받는 그런 이제 비율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린 이미 사이보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입니다. 일부, 1%가 됐든 0.5%가 됐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20%, 30%까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오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올 거고, 로봇이 올 거고, 이제 점점 기술 개발이 돼서 발전하면 안드로이드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이 그런 되겠죠. 패스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용어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말씀하시는 거 가운데서 저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 그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셨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며칠 전 또 다른 신문을 보면, 네. 이게 뉴럴링크에서 반도체를 뭐 이름을 갖다가 텔레파시로 정해가지고 뇌에다가 이걸 심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텔레파시로 온라인으로 체스 게임을 자기가 해봤다. 그래서 뭐 대단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뉴스에 보면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그레이스가 한국을 방문한다. 네. 그래서 뭐 3월 말에 방문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는 정말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독서 모임에서 갔더니 김난도 교수의 2024년도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돌봄 경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돌봄 경제가 뭐냐 하면 노약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돌봄에 대한 그 간병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육체적인 걸 좀 도와주고 움직이는 걸 도와주고 아니면 뭐 말동무를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돌봄을 하는 그런 어떤 경제가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레이스가 뭐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니까 칠드런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m 20 정도 되는 로봇이 이제 만들어서 하반기에 판매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돌봄 로봇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사실은 바이센트니얼 맨 예, 200년 산 로봇, 예, 예. 200년 산 로봇이 아니고요. 보니까 200년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박 대표님 모시고 아니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 영화를 보면은 200년 동안에 그게요. 제 기억에 2005년도에 로봇이 나왔다가 2205년도에 이제 로봇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래, 맞아. 박 대표님이 그거 원작 번역하셔가지고 아, 예, 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로봇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돌봄 로봇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 시작할 때 보면은 로봇을 배달 받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로봇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오히려
박 대표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유튜브에도 그 영화에 대해서 요약본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거 기왕에 원작을 번역하셨으니까, 바이센트니얼 맨의 내용을, 줄거리를 짧게 한 2, 3분, 5분?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예. 다른 분들도 좀 보시고, 같이 공감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이제 영화 제목이고 1999년 작품이죠. 근데 원작 소설은 1970년대 중반에 나온 중편 소설이에요. 중편 SF 소설이고 휴고상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SF 문학상도 받았던 소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작가가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또 유명한 SF 작가.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미국의 어떤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새 로봇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가정용 뭐 집사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처럼 생긴. 그래서 이 로봇이 집에서 뭐 온갖 허드렛 일, 심부름 다 해주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아주 어린 애들하고 놀아주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어느 날 이제 2층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잘못해서 이 로봇이 떨어져요. 1층으로. 그 큰 딸이 그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창밖으로 떨어지라고 했더니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로봇이 전자두뇌에 어떤 좀 이상한 손상이 갔는데 그것의 부작용으로 해서 그때부터 로봇한테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또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창조성이라는 성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봇이 뭐 예쁜 목공예품을 이렇게 조각을 한다거나 또는 또 이런저런 여러 그 인간들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발명 특허를 낸다거나.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쵸. 뭘 만들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로봇이 그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뭐 공예품이라든가 또는 발명 특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데. 네,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로봇의 주인이 어느 날 이 로봇한테 이거 다 네가 번 돈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원래는 다 이제 내 돈이 돼도 상관은 없지만 돈의 절반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어주죠. 글쎄요. 그 부분이 네. 이제 제가 보기에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데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진행되면서 또 재미난 얘기 있던데. 예. 그래서 이 로봇이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자기 몸을 조금씩 인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바꿔 나가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제목이 200살을 맞은 사나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집안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또 후손을 낳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세월이 200년이 흐를 동안 이 로봇이 이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동고동락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한 4대에 걸쳐서 그렇죠. 처음에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둘째 딸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둘째 딸의 손녀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럼 이 로봇이 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 행복한 인간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다. 인간들한테 나도 사람으로 공인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이 욕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자기 몸을 인간과 비슷한 어떤 유기체 부품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중에 맞아요. 보면은 바꾸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 로봇이 이제 누가 봐도 금속성 몸체를 가진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로봇 모양이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로빈 윌리엄스라는 이제 배우가 로봇 연기를 하는 식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겉모습이 바뀌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로봇을 인간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가 뭐냐면 이 로봇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은 수명이 유한하다. 근데 나는 죽으니까. 계속 부품을 바꿔 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안 죽고 계속 사네?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럼 유한한 수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몸에
모든 부품을 인간처럼 한번 이제 부식이 되고 소모가 되면은 대체가 불가능한 어떤 유기체 몸체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셔서 기억나는데 거기 이렇게 막 피도 집어넣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작품이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200살이 되는 순간에는 이 로봇도 이제 인간하고 다를 바 없는 늙어가는 회복 불가능한 몸을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TV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인간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로봇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눈을 감죠. 네, 맞아요. 그 장면 기억이 납니다. 감동적인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로봇은 희한하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그러니까 영원히 좀 살고 싶어가지고 뭐 이것도 좀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박 대표님이 이정환 교수님도 아시니까 우리 셋이 모여서 좀 수다를 한번 떨어야 되는데 예. 철학적인 이슈가 이제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 200년을 산 남자, 이 바이센터니얼 맨을 통해서 뭐 좀 생각해야 될 게 거기 보니까 정말 저 사람한테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가능한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AI로 만들어서 이게 저작권이 누구 거냐? 그럼 그렇죠. 돈 벌면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 이거는 내 거지, 인간 거지. 왜 우리가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냐? 거기다 그렇죠.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로 그런 법인격을 갖게 될까요? 되는 것들이 다른 SF 영화에도 좀 있습니까? 이미 이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로봇이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법인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SF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AI나 이런 것들이 만든 그 창작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배분을 한다면 배분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한창 논쟁 중이거든요. 아직 정해진 게 없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나 로봇한테 법인격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AI나 로봇을 배려해서 그들한테 법인격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들끼리만 이걸 가지고 배분 비율을 가지고 싸운다거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면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인력 낭비이기도 하니까 편의상 AI한테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가 일종의 공탁금 형식으로 예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회적 공론장에서 뭔가 합의가 도출이 될 때까지는 그 돈을 거기에다가 임시로 예치를 해놓는다. 아마 이런 개념이 될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나중에 뭐 AI가 이제 강인공지능이 된다거나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뭔가 경제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AI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인간들이 편하자고 AI한테 어느 정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경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볼 때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가 했다가, 저거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 활동을 할 적에, 기업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기업 안에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면서 돈을 번 거를 나눠 갔는데, 돈을 나눠 갖는 그 과정은 알아서 하고, 그렇죠. 일단 그 법인격에다가 돈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까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보니까 로봇이 받은 다음에 로봇을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만든 사람 그렇죠. 쉽게 나눌 수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또 뭐 내가 어디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돈을 집어넣고 나눠 갖는 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네. 저 이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보니까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원래 로봇을 만든 사람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로봇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데, 제가 전번 시간에도 다른 촬영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다 분해했는데 마음은 없어. 마음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었는데, 예. 그러면 로봇이 마음이 있다? 이게 자아의식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아의식이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진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나오면은, 진짜 그거는 굉장히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마, 요새 뭐 AI 중에서 뭐 강한 AI, 무슨 약한 AI, 뭐 이렇게 스트롱 AI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정말로 자아의식이 생겨버리면 아마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SF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또 뭐 같이 바이센터니얼맨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한번 SF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마음 혹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강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AI 로봇들 SF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바이센테니얼맨의 주인공도 그런 로봇이고. 그러면 과연 그런 강인공지능을 가진 자의식, 마인드를 가진 로봇이 현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딱 이분법적으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좀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마인드는 뭐냐? 자의식은 뭐냐? 근데 정의가 돼야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들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자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나 AI에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진 로봇은 지금은 만들 수 없는데 미래에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정말로 로봇이나 AI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들면 자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진 AI를 만들 수 있을까? AI, 인공지능, 인공두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모델로 삼는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인간의 두뇌거든요. 근데 인간의 두뇌의 작동 방식이 이쪽 분야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 어떤 체계랄까 이런 거를 이제 정립한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폰 노이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뇌신경 세포의 말단부,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하죠. 네. 여기에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걸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 두뇌는 온, 오프 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같은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죠. 0, 1. 예.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뇌신경 세포의 말단 세포들끼리 이렇게 말단들끼리 만났을 때. 그래서 인간의 두뇌도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인간 두뇌라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 원리죠. 그러니까 원리. 언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어, 네. 원리. 네. 근데 그게 수학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는 수학으로 작동하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인데, 인간의 두뇌는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작동 원리가 수학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근사치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에도 세상은 돌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또 창조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 두뇌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자의식이나 마인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한계가 아니겠는가. 이건 이제 하나의 이론이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충분히 많은 연산자들,
컴퓨터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집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슈퍼컴퓨터 네, 병렬형으로 용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충분히 많은 그런 병렬된 연산 소자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뭐 상발적으로 혹은 뭐 그 양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위 말하는 변진법적인 뭐 그런 원리가 혹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연산 소자가 많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흔히 뭐 마인드 또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생물을 봐도 그렇거든요.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등한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자의식이나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나? 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이건 뭐 어디까지는 주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 로봇이 인간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인간처럼 자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 중에 흔히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튜링 테스트. 예. 튜링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는 로봇, 한쪽에는 사람을 이렇게 두고 가운데 이렇게 막으로 가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막 저편에 있는 존재가 답을 하는데 그 답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사람이구나. 혹은 아, 이거는 로봇이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제한된 조건이나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이거는 인간하고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인간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지성이나 뭐 심지어는 그 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또 나오고 있어요. 야, 어려워지는데요. 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양에서 질로 바뀐다는 게 양이 많아지면은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 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네, 그게 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네. 자연현상 중에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이제 이론입니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쩌면 중요한 자연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로봇이 열심히 자기가 돈 버는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개조해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인간하고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마음도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진짜 마음이 이제 로봇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로 좀 하나 또 그 영화에서 궁금한 게 처음에 얘가 나오면서 그 가정집에 배달이 딱 됐는데 그 우리가 로봇공학의 3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기의 행동 강령? 네네. 세 가지를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거 보니까, 로봇은 앞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네네. 근데 그 로봇공학의 3원칙이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처음 만들어서 네. 알려진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로봇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저거 저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저건 저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로봇공학 3원칙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정말 이게, 저는 보니까, 그거 필요해 보여요. 당연히. 네, 그거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AI 만들고, 로봇을 어떻게 할 적에,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거냐, 막 이렇게 논의하는데,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로봇공학 3원칙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그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온 SF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로봇공학 3원칙 안 지키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로봇공학 3원칙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원칙의 첫 번째. 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 인간에게 한마디로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네. 또 적극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방관해서도 안 된다. 네, 무조건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보면 그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내리는 명령은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단 다른 인간을 위험에 처하거나 해를 입히게 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된다. 이거 세 번째까지 듣고서 제가 네네.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은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된다. 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험에 빠진 인간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 몸을 다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 상황도 아닌 경우에는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조항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로봇을 위한 조항인 것 같잖아요. 그래 보이네요. 네, 근데 세 번째도 인간을 위한 조항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자산이니까. 그렇죠. 비싼 인간의 재산이니까. 네. 네. 자산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 이제 그 큰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하여튼 유리창으로 바깥으로 떨어지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 이제 주인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아니 이제 캐나다의 그 이 로봇과 관련된 AI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로봇공학 3원칙에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로봇공학의 3원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자기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로봇.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AI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최첨단 슈퍼컴퓨터부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까지 전부 다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인공지능의 공통점. 시키면 한다예요. 토달지 않고. 강한 인공지능이 근데 만약에 있다? 시킵니다, 뭐를.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인간한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뭔가 그 예상하지 않았던 뭔가 그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은 그 명령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게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아니,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 만들면 걱정이 된다. 이게 자의식 생기면 걱정이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약한 AI를 가진 로봇을 가지고 누군가가 쟤 가서 좀 손 좀 봐줘. 네. 뭐 이래버리면 진짜 네. 손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하려면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예. 아, 그러면 그것도 또 만만치 않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한 인공지능이 아직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기가 힘드니까 약한 인공지능인 상태에서도 로봇공학의 3원칙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로봇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인공기계, 인공로봇 또는 가전제품의 3원칙이라는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또 적용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도구나 물품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기계를 사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에도 보면 온갖 안전장치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 에어백부터 시작해서 전방에 뭐 무슨 위험한 물체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 뭐 모니터하는 요즘 뭐 그런 센서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차할 때 후진하면 뒤에 카메라로 이렇게 경고음 보여주고 삐삐삐 소리 네. 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다 가전제품의 3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잖아요. 요거를 가전제품으로 만약에 좀 바꿔서 생각하면 사용법이 쉬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네. 명령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해줘야지 좋은, 그러니까 말 잘 듣는 AI, 말 잘 듣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막 매뉴얼이 두께가 이만하고 이러면 그거 사용법 익히느라고 또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한적인 뭐 전문 분야나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미 그거는 가전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공학의 3원칙의 세 번째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보호해야 된다. 되는. 이거는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 지켜야 된다는 된다. 말은 네.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부서지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AI나 로봇을 만들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얼마 뒤에 무슨 킬러 로봇이 나온다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도 안전장치를 항상 이렇게 붙이는 거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을 금방 불시에 차단할 수 있는 무슨 킬 스위치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다 인간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용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다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로봇공학의 3원칙의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로봇은 우리 사람이 만드는데 네. 이게 로봇을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뭐 AI를 하는데 네. 뭐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해놓고 요거는 하지 말아라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그게 사실은 하겠다. 현장의 산업안전법 같은 게 이미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로봇을 개발하는 분들한테 네. 내가 보기에는 로봇공학 3원칙을 확실하게 인풋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거나 기술 발전을 시켜야지. 네. 기술 발전은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법으로 못하게 해서 음. 사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후진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이게 긍정적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R&D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숙지한 다음에 네.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네네네. 네, 윤리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오히려 우리 그 R&D 하시는 분들한테 윤리 현장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그 윤리 현장을 잘 지켜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바이오 쪽 보면 이제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분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도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 의회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기계인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기계인간, 그러니까 AI나 로봇이죠. 얘네들한테 제한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의를 이제 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로봇이나 AI, 그러니까 기계인간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뭐 법적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계인간은 외모가 인간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 아, 맞아. 그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을 알아야지. 그렇죠.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네. 그거 확인이 안 돼. 그렇죠. 불안하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난 로봇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또는 맞아. 그 반대의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로봇 공학의 3원칙하고 비슷한 로봇 또는 AI의 어떤 윤리 헌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종의 정책 연구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냈던 거를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뒤처지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한테 적용이 되어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먼저 알아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 뭐 교육이라 할지 계몽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진행 중인 그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이정원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저희 창조아고라에서 좀 주장하는 바가 이게 옛날에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는 그냥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됐는데 네. 퍼스트 무버로 가려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이 사회에 이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좀 사회하고 의사소통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찾아가는 네. 그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술 개발, R&D 하시는 분들이 사회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걸 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누가 정해가지고 이것대로 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 만들어가는 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 로봇공학 3원칙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AI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라든가 아니면 로봇 개발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장을 좀 넓혀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개발 다 하게 했다가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좀 사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의견을 계속 줬으면 좋겠다. 예. 당연히 그렇게 네, 돼야 네.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사실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SF를 보고서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거기서 찾더라고요. 네. 옛날에 박 대표님 이야기 들을 때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할 때 그 타블렛 네. 옆에다 두고서 밥 먹으면서 네. 타블렛 봤는데 이거 스티브 잡스가 이게 좀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그걸 다 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우리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아이디어를 SF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는데 아니 이제는 사실은 뭐 저런 게 나오네. 저런 거 나오면 큰일 났네. 일자리도 다 잊어버리네. 이런 것만 걱정하지 말고 좀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만한 것들도 보나마나 SF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자리가 저런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언론에서 보니까 맨날 뭐 없어진다. 전문직은 다 문 닫아라. 해가지고 다 걱정만 자꾸 되는데 네. 그거 말고 새롭게 일자리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SF 영화 안에서 보다 보면 뭐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번 네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내년인가에 지금 우리가 1조 5천억을 갖다가 우주 개발에 쓴다고 하는데 아니 저 멀리 있는 저 우주 개발에다 1조 5천억 써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나 하는 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SF의 영화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 라는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마무리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했는데 바이센트니얼맨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라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냥 클로즈 할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AI를 개발할 때 개발자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생각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에서 일반인들도 그런 쪽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계속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들한테 좀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양쪽이 다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SF잖아요. SF에서는 네. 이런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마치 그 스펙트럼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들을 쫙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펼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이센테니얼맨은 로봇과 AI라는 분야에서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레퍼런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고 말씀하신 우주 분야도 또 우주를 다룬 SF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예요. SF라고 하는 것은 미래 과학 기술이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과학 기술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러한 각각의 미래 과학 기술들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SF의 더 중요한 어떤 의미이자 뭐 기능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 이제 SF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야, SF에 뭐 이런 미래 과학 기술도 나오네? 여기서 사업 아이템을 한번 궁리를 해볼까?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런 미래 과학 기술들이 나오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술들은 이거는 어떤 인간성의 그 영린을 건드리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아마 개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면 핵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있지만 그러면 인간은 다 자멸해 버릴 테니까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적 상상력에 더해서 이 윤리적 상상력, 사회 윤리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SF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 한번 내보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로 옮겨가면서 이런저런 그 과학기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을 SF를 통해서 한번 좀 해석해보고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도록